세계 정세해부로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쩐재연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저물어 가지만 우리의 세계는 단 한순간도 흔들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연말의 휴일을 준비하는 이 시각, 워싱턴 DC에서는 정치와 군사의 수면 아래 파도가 그 어느 때보다 거칠게 뒤엉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펼칩니다. 충격적인 사건들, 막 비밀 해제된 정보들, 그리고 앞으로 10년의 세계판을 바꿀 수도 있는 전략적 수가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명 높은 성범죄자, 억만장자, 제프리 스타인의 블랙리스트 이야기입니다. 기한은 지나갔고 자료는 공개되었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드러났습니까? 정의가 마침내 집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속이기 위한 무대 장치입니까? 검은 먹줄이 권력의 이름을 가려버린 장면이 너무 정교해서 진실을 가리는 기술만큼은 전쟁 선전술로도 유명한 모스크바의 교본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 미국 법무부는 이렇게 느리고 이렇게 마지못해 움직이는 듯 보이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미국 정치판의 큰 충격입니다. 뉴욕의 공화당 스타였고 UN 미국 대사 후보로도 거론되던 앨리스 스테파닉이 갑자기 모든 전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지사도 전도 접고 연방 하원의원 자리도 내려놓고 정치를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화당의 무대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개파간 보이지 않는 내전이 진행 중인 것입니까? 요즘 세상은 전쟁도 정당도 심지어 성명서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명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쉽게 증발했는지를 떠올리면 겉으로 내세운 이유만 믿기엔 너무 위험한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운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숨을 죽이고 지켜볼 소식입니다. 미국이 국가방위수권법 즉 NDAA 안에서 금융 핵폭탄에 가까운 장치를 가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건조한 조항이지만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미국 내에 존재하거나 미국 금융망과 연동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와 그 가족의 자산을 공개하라는 요구입니다. 워싱턴은 과연 이 판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입니까? 아니면 결정적 순간에 슬그머니 속도를 낮출 것입니까? 그 밖에도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법적 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수십억 달러 규모 골드카드, 영주권 구상, 그리고 가자지구를 중동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자 왕 웨이와 함께 분석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주십시오.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숨겨진 진실의 파일인가, 늦게 도착한 정의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언론을 흔들고 있는 제프리 넵스타인 관련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12월 19일은 백스타인 자료의 투명 공개를 요구하는 법에 따라 미국 법무부가 관련 수사 문서를 전면 공개해야 하는 마감일이었습니다. 이 법은 11월 19일에 의회를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서 30날 안에 모든 것을 투명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마감 시한의 마지막 순간 법무부는 웹사이트에 이른바 웹스타인 라이브러리라는 코너를 만들고 수천 쪽의 자료를 쏟아냈습니다. 대략 4,000개의 파일, 용량은 3기가바이트에 달합니다.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비 스타인의 호화롭고 기이한 저택 내부 사진, 악명 높은 개인 섬의 이미지, FBI 수사 메모, 법정 기록, 그리고 악명 높은 비행일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중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공개된 내용이 아니라 가려진 내용이었습니다. 문서에 등장하는 이름 목록을 훑어보면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왕실에서는 영국의 앤드루 왕자, 지금은 왕실 칭호를 사실상 박탈당한 인물입니다. 재계에서는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연예계에서는 마이클 잭슨, 다이애나 로스, 롤링 스톤스의 믹 제거, 그리고 크리스토커나 케빈 스페이시 같은 배우들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그 정도뿐입니까?
문서에 언급된 피해자 대략 1,200명의 이름은 검게 지워져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 일부는 더 큰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검은 먹줄 아래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나 공범 혹은 정치 엘리트의 이름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진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검은 줄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누구를 보호하는가를 묻게 됩니다. 마치 전쟁을 방어라고 부르며 국경을 넘는 장면처럼 단어는 멀쩡해도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대표적인 비극입니다. 논쟁은 세 가지 지점에서 폭발했습니다. 첫째는 지연입니다. 왜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공개했습니까? 게다가 법무부는 전체 공개를 마무리하려면 추가로 2주, 즉 15날이 더 필요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해 200명이 넘는 변호사가 밤낮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지만 대중의 눈에는 시간 끌기 전술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로를 쌓아 관심을 식히면 가장 불편한 진실은 자연스럽게 물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과도한 비공개 처리, 즉 지나친 먹줄입니다. 너무 많은 부분이 까맣게 가려져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측은 법에 따라 피해자 이름만 가렸고 정치인의 이름은 그가 피해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연방기관에 대한 신뢰가 역사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이 설명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투명성입니다. 전쟁에서 특별 군사작전 같은 말로 현실을 포장해온 크렘린식 언어놀이를 너무 오래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들 말보다 증거를 먼저 찾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언론과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한 여론 조작 가능성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23,000통의 이메일을 받았고 민주당 측은 그 가운데 3통을 공개했습니다. 그중 한 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버지니아 주프레라는 증인이 그 집에서 트럼프를 봤다는 내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대형 폭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개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공개본에서 버지니아 주프레의 이름이 검게 지워지거나 피해자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마치 새로운 피해자나 새로운 증인이 등장해 트럼프를 고발하는 듯한 신비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반쪽짜리 진실을 무대 조명처럼 비추면 나머지 반쪽은 관객의 상상으로 채워지고 그 상상은 때로 사실보다 더 빠르게 퍼집니다. 전쟁 선전이 늘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낚아채워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버지니아 주프레는 이 사건에서 가장 공개적으로 알려진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선서 증언을 했고 박스타인의 섬이나 뉴멕시코의 범행 장소에서 트럼프를 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장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정체가 공개된 사람의 이름을 굳이 지웠을까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오히려 상대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사실은 흐려졌을까요?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위험한 거짓말은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라 절반의 사실에 절반의 침묵을 섞어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트럼프가 6명의 젊은 여성 사이에 서 있는 사진입니다. 공개본에서는 여성들의 얼굴이 검게 처리되어 마치 미성년 피해자들 사이에 서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라라고에서 찍힌 90년대의 한 자외선 차단제 홍보 행사 사진이었고 그 여성들은 성인 전문 모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법정 문서의 싸움만이 아니라 인식과 프레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기관과 주류 언론이 중립성을 잃을수록 대중은 더 차가운 눈으로 사실을 가려야 합니다. 자극적인 제목, 잘린 사진, 일부만 공개된 문장에 즉각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가 설계한 각본의 관객으로 전락합니다.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은 포탄이 도시를 무너뜨리는 속도보다
선전이 진실을 무너뜨리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앨리스 스테파닉의 충격적 퇴장, 떠오르던 별이 갑자기 꺼진 이유입니다. 상류층의 어두운 비밀에서 시선을 떼어 워싱턴 정치판의 또 다른 드라마로 가보겠습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 핵심이자 뉴욕의 스타로 불리던 앨리스 스테파닉의 돌연한 후퇴입니다. 그녀는 명문대 캠퍼스에서의 반유대주의 논란 청문회에서 날카롭게 존재감을 드러냈고 UN 미국 대사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UN 대사로 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를 의회에 남아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공화당의 하원 과반이 너무 아슬아슬해서 그녀가 떠나면은 그 지역구의 특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갈 위험이 커지고 하원 통제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며 집을 지키겠다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뉴욕 주지사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직 주지사 캐시 호컬에 맞서겠다는 대담한 수였습니다. 이기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 가운데 하나를 이끄는 자리로 올라가고 지더라도 하원 의석은 유지할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는 다시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주지사 경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고 더 큰 충격으로 하원 재선 도전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치 무대에서 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상승세의 정치인이 당의 미래로 불리던 인물이 이렇게 갑자기 퇴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종종 폭풍을 가리는 커튼으로 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안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현실의 침공을 가리는 가면으로 쓰였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표면의 명분과 실제의 동인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분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과의 관계 악화입니다. 최근 스테파닉은 NDAA의 조항 하나를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FBI가 대통령 후보에 대한 방첩 수사를 개시할 경우 의회에 반드시 통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2016년에 트럼프 캠프가 조사 대상이 되었던 사례를 정면으로 겨냥한 역공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존슨은 민주당 압박과 신중론 속에서 해당 조항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스테파닉은 강하게 반발했고 X에서 존슨을 공개 비판하며 그가 딥스테이트를 비호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NDAA에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개입해 조항은 유지됐지만 지도부 사이의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상대 진영의 공격이 아니라 같은 진영의 냉담한 거리두기입니다. 둘째는 뉴욕 주지사 경선에서 트럼프의 미지근한 태도입니다. 스테파닉은 충성도 높은 동맹으로 알려졌지만 뉴욕에서는 트럼프가 다른 인물에게 더 마음이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소 카운티의 행정수반 브루스 블레이크먼입니다. 그는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던 지역에서 강한 승리를 거두며 지역 기반과 선거 조직을 입증했습니다. 스테파닉이 최근 한 달 사이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3차례 만났지만 트럼프는 공개 지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스타보다 현장에서 이길 사람을 택하겠다는 계산 말입니다. 스테파닉의 퇴장은 공화당의 인재 손실입니다. 동시에 워싱턴의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충성만으로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곳, 과반 유지라는 숫자가 모든 전략의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수할 여지가 없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번 퇴장도 그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금융 타격, 체제 안정의 파문을 낳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여러분 앞의 이야기들이 수면 위의 파도였다면 지금부터는 해저 지진에 가깝습니다. 베이징 체제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는 충격파입니다. 그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NDAA 안의 513 조항입니다.
제목은 건조합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자산 보고, 그러나 내용은 결코 건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정보 보고서가 아니라 붉은 엘리트의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과 같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재무부, 특히 해외자산통제국 OFAS가 다음 대상들의 자산을 조사하고 종합해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전원 25명, 총서기와 상무위원 포함, 그 다음은 중앙위원회 200명이 넘는 인원, 그리고 정부, 군, 사법기관, 검찰의 고위 인사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배우자,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핵심 인사 200명을 기준으로 한 사람당 직계 가족이 평균 6명에서 7명이라면 조사와 공개의 조명을 받는 대상은 대략 1,400명으로 불어납니다. 공개 대상은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귀금속, 그리고 미국 내 또는 미국과 연계된 금융기관을 경유한 암호화폐 보유분까지 포함됩니다. 게다가 현재 잔액만이 아니라 최근 5해의 거래 내역 추적까지 요구됩니다. 왜 이것이 파괴적이라고 말하는가? 첫째,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이라는 급소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 부패를 척결한다, 그런 구호를 반복하면서도 지도부가 수십억 달러를 최대의 적이라 부르는 나라로 빼돌렸다면 그 자체가 체제의 자기 부정입니다. 전쟁을 해방이라 부르며 도시를 잿더미로 만드는 장면과 다를 바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 비극의 교과서입니다. 만약 구체적 숫자와 함께 공개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캘리포니아에 수백만 달러짜리 별장을 갖고 있고 누군가의 자녀가 뉴욕에 수억 달러 규모 신탁을 두고 있다면 14억 명의 중국인이 보는 체제의 신뢰는 근본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경제 둔화와 실업 속에 쌓인 분노는 선전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둘째, 내부 불신과 숙청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드러나면 누가 깨끗한 척 했는지, 누가 진짜로 쌓아 올렸는지, 어떤 파벌이 얼마나 해외에 묻어뒀는지가 계산 가능한 정보로 바뀝니다. 시진핑이 그것을 정치적 무기로 쓸 수도 있지만 그의 측근도 예외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부패 척결이 선택적이었는지 아닌지가 숫자라는 언어로 들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미국이 베이징 지도부를 압박하는 지렛대가 됩니다. 자산이 미국 금융망에 걸려 있다면 위기 때 동결 명령 하나가 수천억, 수조 달러의 안전자산을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대만을 두고 무력 도발을 하거나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올리는 순간 그들의 가족 재산이 위험해지는 구조라면 그것은 군사 억제 이상의 심리적 억제가 됩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전쟁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은 총성은 시작일 뿐이고 대가 청구서는 몇 년에 걸쳐 날아온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OFAC가 1,400명의 자산을 최근 5해까지 추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은 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CIA, NSA, FBI, 그리고 동맹 정보망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은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큰 거래는 SWIFT나 뉴욕의 대리은행망을 거치며 디지털 발자국을 남깁니다. 미국이 세계의 원장을 쥐고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첫 보고서 마감은 2026년 5월 31일입니다. 이후 석 달마다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보고서는 영어와 중국어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누구든 비밀번호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6월 1일 중국 시민들이 방화벽을 넘어 그 목록을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한날의 충격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체제 신뢰의 균열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 폐허를 만들듯 진실은 체제의 심장에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폭격으로 도시를 무너뜨렸다면 이런 공개는 숫자로 신화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시리아에서의 번개 같은 군사작전과
기술 전선에서의 일론 머스크 승리입니다. 여러분, 워싱턴의 물밑을 떠나 총성이 멈추지 않는 중동으로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중요한 군사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에서 대규모 공습을 여러 차례 실행했습니다. 표적은 자칭 이슬람 국가 조직, 즉 IS입니다. 발단은 12월 13일 시리아 바니미라에서 발생한 매복 공격이었습니다. 미군 병사 2명이 사망했습니다. 즉시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을 지시했고 아프게 때리라고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국방부는 피트 장관 지휘 아래 10차례의 공습 작전을 연달아 수행했고 결과적으로 IS 대원 23명이 사살되거나 생포됐습니다. 무기고와 기반시설 다수가 파괴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행동으로 돌아왔고 미군을 건드리면 즉각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늘 그렇게 즉각으로 시작하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늘 오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수많은 도시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전장에서의 압박과는 별개로 국내에서는 기술전선의 사령관격인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법정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아니라 수백억 달러급 가치가 걸린 판결입니다. 이야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역사적 보상 패키지를 체결했습니다. 머스크가 매출과 시가총액에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들을 달성하면 3억 주를 매우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구조였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6해 뒤 그는 모두 달성했고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주를 가진 소액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델라웨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상 규모가 과도하고 불공정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델라웨어의 1심 판사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무효로 했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이 2차례나 찬성 투표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판은 뒤집혔습니다. 최고 법원이 1심을 완전히 뒤집었고 이전 판결이 잘못이며 머스크의 지난 6회 성과를 부당하게 박탈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승리했습니다. 보상 패키지는 복원되었고 현재 주가 흐름을 반영하면 그 가치는 약 1280억 달러 수준까지 평가됩니다. 머스크는 X에 짧게 적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다. 그러나 여파는 더 큽니다. 기업들이 델라웨어를 떠나 텍사스로 옮기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존중하고 정치화가 덜한 환경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사법의 시도가 어떤 반작용을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쟁에서 무리한 개입이 장기 수렁을 만들듯 경제에서도 무리한 개입은 탈출을 부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착각을 얼마나 비싸게 치르게 했는지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중앙아시아에서 베이징의 뒷마당을 두드린 장면입니다. 아시아 지정학의 바둑판에서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도쿄에서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이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 외교적 장면입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중앙아시아 일본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초청된 국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5나라의 정상들이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중앙아시아는 오래도록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인식되어 왔고 최근에는 중국의 1대1로 핵심 지대로 부상했습니다. 베이징은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자원과 에너지 흐름을 장악하려 했고 서방이나 미국 동맹의 개입을 금기처럼 여겨왔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베이징은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중앙아시아 정상들의 도쿄 방문을 막으려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5나라 정상 모두가 직접 도쿄로 날아왔습니다. 외교장관도 부통령도 아니라 국가 원수들입니다. 힘으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결심이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전쟁에서도 압박으로 굴복을 기대하면 기대와 다른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강압이 곧 굴복이라는 계산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상들은 도쿄 선언을 채택하며 경제 협력, 인프라 개발,
희소 광물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고급 기술과 자본을 가진 파트너로서 중앙아시아가 중국과 러시아 의존을 줄이는 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이의 고수 한 수였습니다. 중앙아시아와의 결속으로 일본은 전략 자원 공급을 확보하는 동시에 베이징의 영향권을 유라시아 대륙 한복판에서 직접 흔들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은 더 이상 경제 거인, 정치 난쟁이라는 평가에 머물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이제 6번째 마지막 이야기로 갑니다. 수십억 달러를 끌어모은 골드카드와 가자지구를 싱가포르로 만들겠다는 꿈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승부수는 정치와 비즈니스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립니다. 목적은 하나,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놀라운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판매 개시 후 열흘이 채 되지 않아 13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EBO 투자 이민 제도의 넓고 복잡한 구조를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은 100만 달러에 더해 15,000달러의 처리 수수료를 내고 기업은 200만 달러를 내면 영구 영주권, 즉 PR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핵심은 수익이 중간 브로커의 주머니가 아니라 미국 재무로 직접 들어가 국가 부채 상환에 쓰인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식 사업가 감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만 그는 안보 심사는 매우 엄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1등석 티켓을 판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팔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사꾼의 언어로 안보를 포장했지만 요지는 분명합니다. 9날 동안 1,300장이 팔렸다면 이것은 미국 재정의 새로운 금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제도든 돈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그늘이 생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 거대한 돈과 권력이 모이면 진실은 더 자주, 더 교묘하게 왜곡됩니다. 한편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는 가자지구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새벽입니다. 32쪽짜리 프레젠테이션에서 쿠슈너와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가자지구를 잿더미에서 중동의 싱가포르 혹은 지중해 연안의 실리콘밸리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담았습니다. 이 계획은 20년짜리 프로젝트이며 첫 10년 동안만 1,12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표는 스마트시티, 심해항, 국제공항, 첨단 기술 단지입니다. 자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걸프 부국 그리고 튀르키예와 이집트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번영으로 정치적 갈등을 풀어보겠다는 트럼프식 비전입니다. 총을 든 사람을 경제로 끌어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남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 200만 명은 그 화려한 그림 속에서 어디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수천 년의 원한이 초고층 빌딩으로 지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시간만이 답할 수 있는 도박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빠른 승리를 약속하는 목소리가 늘 등장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했듯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고 끝나더라도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재건의 청사진도 화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삶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도시가 아니라 무대 세트일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세계 정세해부의 내용입니다. 세계 정세해부는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